매캐한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살갗을 태울 듯한 열기가 사방에서 덮쳐왔고 강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낡은 창고의 공기는 유독가스로 가득 차 폐부를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과 발은 거친 밧줄에 묶여 있었고 온몸은 이미 힘이 빠져 축 늘어져 있었다. 흐려지는 시야 속으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어른거렸다. 한때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남자. 최민준이었다. 서연아,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네가 너무 똑똑한 게 문제였어. 그의 목소리는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 속에서도 얼음처럼 차갑고 선명하게 들려왔다. 연민 따위는 한 점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자의 냉혹함만이 가득했다. 네가 만든 투자 전략 보고서 아주 유용하게 썼어. 덕분에 JS그룹의 M&A 건을 우리가 차지하게 됐지. 회장님께서도 아주 만족해 하셨고 난 이제 곧 상무로 승진할 거야.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땀인지 아니면 불길의 열기 때문에 흐르는 체액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보고서. 그녀의 모든 지식과 열정이 담겨 있던 결과물이었다. 그는 그것을 훔쳤고 심지어 그녀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까지 씌웠다. 그녀의 명예, 경력, 그리고 삶 전체를 빼앗아 놓고도 그는 저렇게 뻔뻔하게 서 있었다. 어차피 넌 끝났어. 강서연, 업계에선 이미 널 매국노 취급하고 있고 네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이렇게 사라져주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야. 특히 나를 위해서. 그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섰다. 서연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소리치려 했지만 목에서는 쉰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민준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낡은 창고의 철문이 쾅 하고 닫혔다. 완벽한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타오르는 불길이 그녀의 옷자락에 옮겨 붙었다. 지독한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감과 억울함이었다.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 그녀의 뇌리에 스친 것은 후회와 증오였다. 신이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달라고, 이 억울함을 풀고 저 악마 같은 남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강서연의 첫 번째 삶은 한 줌의 죄가 되어 끝났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익숙한 천장의 무늬가 눈에 들어왔다. 코끝을 간지리는 것은 매캐한 연기가 아닌 자신이 즐겨 쓰던 아로마 오일의 은은한 향기였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화상으로 인한 끔찍한 고통은 어디에도 없었다. 밧줄에 묶여있던 손목과 발목도 멀쩡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익숙한 자신의 손이었다. 여기는 내가 살던 오피스텔이었다.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었다. 꿈이었을까? 그 모든 고통과 배신이 너무나도 생생했는데. 그녀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향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X년 8월 26일. 믿을 수 없었다. 정확히 1년 전의 날짜였다. 그녀가 최민준의 계략에 빠져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한 그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그녀가 JS그룹의 M&A 프로젝트 분석 보고서를 막 완성해서 그에게 넘겨주기 직전의 시간이었다. 말도 안 돼.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표시된 날짜도 똑같았다. 수십 번을 확인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로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난 1년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최민준의 달콤한 말에 속아 모든 것을 헌신했던 어리석은 자신. 그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교묘하게 훔쳤는지,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을 어떻게 고립시켰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그의 모든 기만적인 행동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곧 두 눈을 감고 깊게 심호흡했다. 지금은 분노에 휩싸일 때가 아니었다. 이것은 기회다.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에게 빚을 갚아줄 두 번째 기회. 그녀는 냉정하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최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다. 지금의 그녀는 작은 투자 자문회사의 평범한 대리일 뿐이었다. 최민준은 이미 회사의 에이스로 인정받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탐욕스러운 임원들이 있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더 큰 힘, 그를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배경이 필요했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오늘, 바로 오늘이었어.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난 생의 기억 속에서 오늘자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속보 JS그룹 원지혁 회장, 한강대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중태, 국내 재계 서열 1위인 JS그룹의 총수. 권지혁.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 그림자 회장이라 불리는 그가 당한 사고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로 보도되었지만 훗날 그의 자리를 노리던 경쟁 세력에 의한 치밀한 암살 시도였다는 것이 암암리에 알려졌다. 이 사고로 권지혁은 한동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고 JS그룹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었다. 사고 시간은 오후 4시경. 장소는 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향하는 2차선. 기억이 정확했다. 그녀는 당시 이 뉴스를 보며 JS그룹의 주가 향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세부사항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하늘이 그녀에게 내려준 기회였다 만약. 만약에 내가 권지혁을 구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가진 JS그룹 회장의 목숨을 구한다면 그것은 최민준 따위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가장 강력한 동아줄이 될 것이다. 물론 위험한 계획이었다. 평범한 직장인인 그녀가 어떻게 재벌 총수의 암살 시도를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잘못하면 오히려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1년 뒤에는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뿐이었다.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버리는 끔찍한 결말을 다시 맞이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야해, 반드시. 서연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변했다.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다.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30분. 아직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 입던 단정한 오피스룩이 아닌 최대한 활동하기 편한 어두운 색의 청바지와 티셔츠를 골랐다. 머리는 질끈 묶어 올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아직 순진함과 세상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는 1년 전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자의 냉기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지갑에 있는 현금과 카드를 모두 챙겼다. 통장 장원은 보잘것없었지만 지금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소형차 키를 움켜쥐었다. 이 차로는 계획을 실행하기에 부족했다. 대여 크고 튼튼한 차가 필요해. 서연은 망설임 없이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스마트폰으로 단기 렌터카 서비스를 검색했다.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즉시 대여가 가능한 중형 SUV를 예약했다.
그녀의 소형차를 담보로 잡고 추가금을 지불하며 복잡한 서류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쳤다. 렌터카 직원은 평범한 여성이 급하게 SUV를 빌리는 것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새로운 채 올라탄 서연은 내비게이션에 한강대교를 입력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지만 운전대를 잡은 손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지난 생의 무력함과 억울함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연료가 되어주고 있었다. 최민준, 넌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죽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난 돌아왔어. 지옥의 불길 속에서 내 놈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태어났다고. 차가 서울 도심의 복잡한 도로를 빠져나가 한강대교로 향하는 올림픽대로에 진입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1년 전과 똑같았지만 강서연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에 눈먼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복수의 칼날을 품고 운명의 폭풍 속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전사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단 하나. JS그룹의 제왕, 권지혁을 구하는 것이었다. 한강대교 위는 평온했다. 흐린 하늘 아래 수많은 차들이 강물의 흐름처럼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강서연은 갓길에 비상등을 켠 채 차를 세우고 사이드 미러를 통해 북단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을 주시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요동쳤지만 그녀의 두뇌는 얼음처럼 냉정하게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다.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안 돼. 타이밍이 전부야. 그녀는 권지혁의 차량 번호나 정확한 외형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생의 기억 속에서 언론은 그의 차가 움직이는 요새라 불리는 방탄 기능이 탑재된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라고 묘사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항상 경호 차량이 따랐다. 평범한 차량 행렬 속에서도 분명 눈에 띌 터였다. 그녀의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다. 만약 그가 오늘 다른 길로 갔다면, 만약 약속이 취소되었다면 수만 가지 변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는 반드시 이 길로 온다. 그의 운명은 오늘 이곳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실을 끊어낼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의 눈에 한 무리의 차량이 들어왔다. 칠흑 같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 앞뒤로 검은색 SUV 2대가 마치 호위 기사처럼 바짝 붙어 있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권지혁의 차량이었다. 서연의 온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는 이제 그 차량 행렬의 뒤쪽을 살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멀리 덤프트럭 한 대가 차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속도를 내고 있었다. 아직 거리가 있었지만 일반적인 주행 속도가 아니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트럭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왔다. 서연은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맸다. 그녀는 변속기를 드라이브에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며 엑셀을 지그시 밟았다. 그녀가 렌트한 육중한 SUV가 갓길에서 부드럽게 차선으로 합류했다. 그녀의 목표는 권지혁의 세단 바로 앞이었다. 경호 차량 중 한 대가 즉각 반응했다. 서연의 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경고의 의미로 상향등을 번쩍였다. 하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권지혁의 세단과 나란히 달리며 속도를 맞추었다. 세단의 짙게 선팅된 유리창 너머로 그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 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제 모든 것은 찰나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룸미러를 통해 보니 덤프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황급히 그 앞을 피하고 있었다.
다리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다. 지금이야. 서연은 이를 악물고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힘껏 꺾었다. 긱!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SUV의 앞부분이 권지혁이 탄 세단의 운전석 쪽 팬더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쾅! 둔탁한 충격음이 울려 퍼졌다. 서연의 몸이 앞으로 격렬하게 쏠렸다가 안전벨트 덕분에 좌석에 처박혔다. 동시에 에어백이 터져 나오며 시야를 가렸다. 충격으로 머리가 띵하고 울렸지만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았다. 계획대로였다. 큰 사고가 아닌 상대방의 차를 멈춰 세울 정도의 의도적인 접촉사고. 권지혁의 세단은 갑작스러운 측면 충격에 균형을 잃고 짧게 미끄러지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뒤따르던 경호 차량들도 급정거하며 일대가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서연이 에어백에 바람이 빠진 틈으로 전방을 확인하려는 순간 세상을 뒤흔드는 굉음이 바로 옆에서 터져 나왔다. 꽝! 브레이크가 파열된 덤프트럭이 서연과 권지혁의 차가 멈춰선 바로 앞 지점을 허공처럼 스쳐 지나갔다. 만약 서연이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권지혁의 세단이 정확히 있었을 바로 그 위치였다. 트럭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다리 난간을 종이장처럼 찢어 발기며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시커먼 한강물 속으로 추락했다. 순간 다리 위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경적을 울리던 차들도, 놀라 소리치던 사람들도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다. 오직 거대한 트럭이 남긴 파편들과 강물 위로 피어오르는 검은 기름띠만이 방금 전에 끔찍했던 순간을 증명하고 있었다. 정적이 깨진 것은 권지혁의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깨달은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2명은 권총을 뽑아든 채 강물로 추락한 트럭 쪽을 경계했고 나머지 2명은 서연의 차로 달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살기가 뒤섞여 있었다. 내려, 당장 차에서 내려. 한 경호원이 서연의 차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소리쳤다. 서연은 순순히 2 손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일부러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다리가 풀린 것처럼 휘청거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낸 초보 운전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 타이밍은 너무나도 절묘했다. 그때 멈춰섰던 세단의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흐트러짐 없는 최고급 맞춤 정장, 185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큰 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냉철한 분위기. 권지혁이었다. 그는 사고의 여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침착한 걸음으로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웠다. 그는 엉망이 된 자신의 차와 서연의 차를 한번 훑어보고는 시선을 서연에게 고정했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회장님은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서연은 말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다. 권지혁은 그녀의 연기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도 집요해서 서연은 등골을 따라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믿지 않고 있었다. 아니, 그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이 의도된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자신의 경호팀장에게 짧게 고갯짓을 했다. 김비서, 처리해. 네, 회장님. 김비서라 불린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서연에게 다가왔다. 강서연 씨.
맞으시죠? 일단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쪽 변호사가 동행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차량 수리비나 합의금 문제는 추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사실상 연행 통보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경찰차에 오르기 직전 권지혁과 다시 한번 눈이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당신. 대체 정체가 뭐지? 라고 묻는 것 같았다. 몇 시간 후 JS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 권지혁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김 비서가 보고한 서류가 들려 있었다. 강서연에 대한 신상 정보였다. 강서연, 27세, 밸류플러스 컨설팅 소속, 애널리스트, S대 경제학과 수석 졸업, 특이사항 없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그의 뒤에 서서 보고를 이어갔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서연 씨는 오늘 아침까지 뉴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최민준 대표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권지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최민준, 최근 들어 공격적인 M&A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흥 강자, 그리고 JS그룹의 여러 프로젝트에서 사사건건 부딪혀 온 껄끄러운 상대였다. 약혼한 사이였다고.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파혼했다고 합니다. 강서연 씨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회장님의 채 돌진한 겁니다. 권지혁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흥미의 빛이 어렸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묘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다리 위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확보해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강서연 씨의 운전 궤적은 마치 회장님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계산된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잠시 후에 일어날 트럭 사고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권지혁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는 오늘 오후에 아찔했던 순간을 다시 떠올렸다. 만약 그녀의 차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의 목숨 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목숨을 경쟁사의 대표와 파혼한 여자가 마치 신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나타나 구해냈다. 이것은 적의 함정인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행운인가? 그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저희 쪽 변호사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재 저희 팀원들이 멀리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 풀어 대신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데려와. 김 비서의 눈이 순간 커졌다. 회장님, 아직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건 내가 판단해. 권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여자에게 직접 들어야겠어. 대체 정체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그의 눈이 다시 한번 서울의 야경을 향했다. 수수께끼 같은 여자. 강서연. 그녀의 등장은 그의 고요하던 세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다. 그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강서연은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차분하게 출근 준비를 마쳤다. 그녀가 오피스텔 현관문을 나서자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한강대교에서 보았던 경호 차량과 같은 모델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권지혁의 비서, 김 비서였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정중한 태도로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강서연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잠시 저희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거절할 수 없는 요청이었다.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의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는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출발해 서울의 심장부 JS그룹의 본사타워로 향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어 보는 이를 압도했다. 서연은 지난 생에서 그저 뉴스를 통해서만 보았던 그 건물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었다. 최상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김 비서에게 들릴까봐 저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긴장하지 마. 넌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마침내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사무실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미니멀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창가에 어제처럼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돌아섰다. 오늘도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앉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 가죽 소파에 꼿꼿한 자세로 앉았다. 그는 불필요한 안부 인사나 서로는 모두 생략했다. 어떻게 알았지?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그의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 서연에게 박혔다. 어제 한강대교에서 있었던 일 말이다.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던 거지? 그리고 왜 내 차를 들이받았나? 서연은 순간 숨을 삼켰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그의 위압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꺼냈다. 말씀드렸듯이 운전 미숙이었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친구와 약속이 있었고 잠시 갓길에 차를 세웠다가 출발하려던 참에 거짓말. 권지혁이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김 비서에게 보고받았다. 네가 어제 오후에 빌린 렌터카. 네가 사는 곳과 약속 장소라고 주장하는 곳의 정반대 방향에 있던 렌터카 지점이었더군. 그리고 네 동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차를 향해 있었어.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마지막으로 묻지. 어떻게 알았나? 내 전 약혼자인 최민준이 보낸 건가? 서연은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기묘한 차분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닙니다. 그럼 뭐지? 미래라도 본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조소의 빛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어떤 변명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여기서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회귀했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그녀는 그의 조소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회장님께서 믿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압니다. 저 또한 제가 왜 그랬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뭔가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예감이라는 가장 비논리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단어를 선택했다. 권지혁은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그녀가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나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네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중요한 건 네가 내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니까. 서류에는 고용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오늘부로 넌 내 사람이 되는 거다. 서연의 눈이 커. 강서연의 JS그룹에서의 첫 며칠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기업 전략 및 리스크 관리 팀장이라는 직책은 허울 뿐이었다. 팀원은 그녀 자신 하나였고 권지혁은 어떤 구체적인 업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기존의 임원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회의 소집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업무 데이터 접근조차 알려주지 않으며 교묘하게 그녀를 고립시켰다. 회장 직속 낙하산이라는 질투와 멸시가 섞인 시선이 등 뒤에 서늘하게 박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의 강서연에게 그런 소외감 따위는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는 동정이나 인정을 받으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녀는 아무도 찾지 않는 거대한 사무실에 홀로 앉아 권지혁이 부여한 최고 등급의 접근 권한을 이용해 JS그룹의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아야 할 것은 정해져 있었다. 테러세미콘. 지난 생에서 최민준이 JS그룹의 첫 번째 비수를 꽂았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테라세미콘은 JS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 하나로 규모가 작고 실적이 평범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반도체 소재 회사였다. 하지만 그곳은 JS전자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민주는 그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는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를 동원해 시장의 눈을 속여가며 조용히 테라세미콘의 지분을 잠식했다. JS그룹의 경영진이 이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지분을 모두 빼앗긴 뒤였다. 최민주는 테라세미콘을 집어삼킨 후 핵심 기술과 인력만 빼내고 껍데기만 남겨 비싼 값에 되팔려 했다. 이로 인해 JS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는 몇 년이나 뒤처졌고 그룹 전체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서연은 다시는 그 비극이 반복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테라세미콘의 최근 주식 거래량, 주요 주주 변동 현황, 그리고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했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절대적인 무기를 가진 그녀에게 최민준이 교묘하게 숨겨놓은 덫들은 훤히 보이는 함정이나 다름없었다. 단 이틀 만에 그녀는 보고서를 완성했다. 최민준이 동원한 유령 회사들의 목록,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상황 보고서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를 겨누는 날카로운 창이었다. 서연은 김 비서를 통해 권지혁과의 독대를 요청했다. 어떤 임원도 거치지 않은 파격적인 행보였다. 권지혁의 사무실. 그는 서연이 내민 두툼한 보고서를 말없이 넘겨보기 시작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락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서연을 다시 뜯어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걸 네가 혼자서 단 이틀 만에 만들었다고. 네, 회장님, 근거는 보고서에 첨부된 데이터가 근거입니다.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물밑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예측이 맞다면 앞으로 일주일 안에 적대적 M&A 시도가 가시화될 겁니다. 권지혁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너무나도 상세하고 그 논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다. 정상적인 분석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의 통찰력이었다. 마치 미래에서 온 사람이 작성한 예언서 같았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지금 즉시 M&A팀 박상무를 포함한 주요 임원들, 내 사무실로 소집해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된 회의실의 공기는 쌀쌀했다. 박상무를 비롯한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호출에 의아해하면서도 서연이 권지혁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오늘 이 자리는 강서연 팀장이 발제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소. 권지혁의 말에 임원들이 수군거렸다. 박상무가 헛기침을 하며 나섰다. 그는 JS그룹의 M&A를 총괄하는 실세였다. 회장님, 저희 M&A 팀에서는 현재 그룹의 모든 계열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만 강 팀장님이 우려하시는 테라 세미콘 건은 다소 과장된 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서연의 전문성을 깎아내리는 의도가 명백했다. 다른 임원들도 동조의 눈빛을 보냈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서연에게 턱짓을 했다. 발표를 해보라는 의미였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는 최민준의 계략을 조목조목 설명했고 그 배후에 뉴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가 있다는 사실까지 명확히 밝혔다. 브리핑이 끝나자 박상무가 코웃음을 쳤다. 강 팀장님, 소설 잘 들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정황만으로 경쟁사를 음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테라 세미콘은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은 회의실 전면에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주식 거래 현황을 띄웠다. 증거가 왜 없습니까? 상무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보고서에 명시했던 바로 그 유령 회사들의 계좌에서 테라 세미콘의 주식을 비정상적인 블록딜 형태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스크린에 나타난 거래 내역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말이 소설이 아닌 현실이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가 준비한 역공 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지금 즉시 JS 캐피탈을 동원해 시장에 약간의 프리미엄을 붙여 테라 세미콘의 지분을 공개 매수합니다. 적들은 당위 차익을 얻었다고 착각하고 보유 지분을 팔아치울 겁니다. 둘째, 동시에 언론에 뉴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주력 펀드가 가진 재무적 불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흘립니다. 물론 합법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셋째, 펀드 가치 하락으로 자금 압박을 받게 된 최민준은 무리하게 빌린 인수자금에 대한 마진콜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결국 그는 손해를 감수하며 다른 자산들을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적의 허를 찌르는 완벽한 카운터 전략이었다. 방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자금줄 자체를 끊어버리는 공격적인 계획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권지혁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이 작전의 모든 권한을 강서연 팀장에게 위임한다. 모두들 강 팀장의 지시에 따르도록. 그의 선언은 절대적이었다.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작전은 무서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되었다. 서연의 예측대로 최민준의 세력은 JS그룹의 공개 매수를 단기적인 호재로 착각하고 지분을 팔아치웠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뉴호라이즌 펀드의 부실 의혹에 대한 기사가 터져 나오자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최민준은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마진콜 압박이 들어오자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투자 자산을 헐값에 던져야만 했다. 그가 테라 세미콘 인수를 위해 공들여 쌓았던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는 막대한 자금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의 신용도까지 바닥으로 추락했다. 완벽한 참패였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권지혁의 사무실에는 그와 서연 단 둘만이 남아있었다. 임원들은 이제 그녀를 두려움이 섞인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창밖에 펼쳐진 야경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고했어. 그가 건넨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어떤 찬사보다도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깊은 호기심과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한 감탄의 불꽃이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회사 안으로 들인 이 미스터리한 여자는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게임의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뉴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이었다. 값비싼 이탈리아제 크리스탈 재떨이는 바닥에 산산조각 나 있었고 서류들은 난장판으로 흩어져 있었다. 최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 모든 난장판의 중심에 서 있었다. 막대한 자금 손실보다 그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것은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이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여자. 강서연,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웃고 울던 순진한 여자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강서연, 감히 네가...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의 방역은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마치 자신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고 있었다는 듯이 그의 머릿속에서 오만함이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얕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 비서실장 최민준이 인터컴에 고함을 질렀다. 곧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겁에 질린 얼굴로 들어섰다. 지금부터 강서연의 모든 것을 파헤쳐. 최근에 누굴 만났는지, 뭘 하고 다니는지 사소한 거 하나도 놓치지 마. 그리고 JS그룹 내부에 우리가 심어놓은 놈들 전부 깨워 소문을 퍼뜨려 강서연이 어떤 여자인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라고 해. 최민준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정면 승부에서 졌다면 이제는 진흙탕 싸움을 시작할 차례였다. 그는 강서연의 명예와 신뢰를 바닥까지 끌어내려 그녀를 JS그룹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날 이후 JS그룹의 복도는 보이지 않는 도구로 가득 찼다. 들었어, 강서연 팀장. 뉴호라이즌 최민준 대표랑 약혼했던 사이라며 옛 애인을 팔아넘기고 그 자리에 오른 거라던데 어쩐지 분석이 너무 완벽하다 했어. 내부 정보를 빼돌린 스파이가 분명해. 회장님이랑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말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애송이를 팀장 자리에 앉혔겠지. 밤에 뭘로 시중을 들었을지 추잡하고 악의적인 소문들이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던 임원들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경멸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이 드러난 것을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질투와 섞어 비열한 방식으로 표출했다. 강서연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날아와 꽂히는 경멸적인 시선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뚝 끊기는 대화들. 그녀는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지운 마네킹처럼 차가웠고 걸음걸이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오직 일에만 몰두했다. 새로 발족된 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룹의 잠재적 리스크들을 하나씩 분석하며 보고서를 쌓아올렸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소문을 부채질했다. 독한 여자, 감정도 없는 여자라는 꼬리표가 새로 붙었다. 권지혁 또한 그 소문들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외부의 압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모습에 그는 내심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얇은 어깨로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미미한 우려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강철처럼 보이는 그녀의 가면 뒤에서
그녀가 매일 밤 어떤 지옥을 겪고 있는지를, 혼자 남겨진 아파트, 불을 끄고 침대에 눕는 순간 과거의 악몽이 어김없이 그녀를 찾아왔다. 지금의 상황은 끔찍하게도 지난 생의 비극과 닮아 있었다. 음해, 고립, 의심의 눈초리들,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다시 불타는 창고에 갇혔다. 살갗을 태우는 고통, 숨막히는 연기, 그리고 자신을 비웃으며 돌아서던 최민준의 잔인한 얼굴. 안 돼.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어 방망이질을 쳤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다. 낮 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공포와 분노,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그녀를 집어삼켰다. 복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영혼은 벌써부터 닳아 없어지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날도 서연은 밀려드는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사무실에 남아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야근을 하던 다른 직원들도 모두 퇴근하고 거대한 빌딩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모니터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자꾸만 과거의 기억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권지영 역시 그날따라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일을 마치고 회장실을 나서던 그는 복도 끝 서연의 사무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벌써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그는 무심코 지나치려다 아주 작은 소리를 들었다. 흐느낌을 억지로 참는 듯한 미세한 소리였다. 그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멈추었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서연의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권지혁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강서연이 책상에 엎드려 두 팔로 머리를 감싼 채 울고 있었다. 큰 소리를 내는 통곡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소리를 죽이려 애쓰며 온몸으로 슬픔을 삼켜내는 처절한 흐느낌이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 켜진 모니터에는 뉴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최근 주가 폭락에 대한 기사가 떠 있었고 그 옆에는 과거의 행사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최민준의 얼굴이 보였다. 권지혁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가 알던 강서연은 언제나 강하고 냉철하고 때로는 비인간적으로 보일 만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여자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상처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가 두르고 있던 강철 갑옷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그녀가 홀로 감당하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낯선 감정이 날카롭게 솟아올랐다.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었다. 지금 당장 저 문을 열고 들어가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문틈으로 그녀의 아픔을 훔쳐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권지혁은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옆 사무실에서 홀로 울고 있던 여자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강 다리 위에서의 절박한 눈빛, 회의실에서의 차가운 결단력, 그리고 방금 전에 숨죽인 오열. 강서연이라는 여자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업무적인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의 차가운 세상에, 그가 스스로 쌓아 올린 얼음 성벽에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지켜줘야겠다고 조용히 결심했다. 단순히 유능한 자산으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로서 최민준의 복수는 그의 성격만큼이나 비열하고 치밀했다. 그는 강소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완벽한 각본을 짰다. 그의 무대에 오를 배우는 JS그룹 재무팀의 서 이사였다. 서 이사는 호시탐탐 그룹의 2인자 자리를 노렸지만 번번이 권지혁의 견제에 막혀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혜성처럼 나타나 회장의 신임을 독차지한 강소연에게 깊은 질투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최민주는 그 약한 고리를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어두운 지하주차장. 최민주는 서 이사에게 거액의 현금 다발이 든 동가방과 함께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 JS그룹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알테야 프로젝트의 입찰가와 동일한 액수가 담긴 허위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강서연의 컴퓨터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처럼 위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서 이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망설임 없이 USB와 동가방을 받아들었다. 최민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이것은 그가 지난 생에서 강소연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방법의 재현이었다. 며칠 후 JS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중동에서 진행되는 수조원 규모의 알테이아 프로젝트의 기밀 입찰 정보가 경쟁사인 뉴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측으로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민주는 JS그룹이 제시한 가격보다 단 0.1%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프로젝트를 가로챘다. 금전적 손실도 막대했지만 철통 보안을 자랑하던 JS그룹의 명성에 치명적인 흠집이 났다. 권지혁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즉시 내부 감사팀이 소집되었고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강소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감사팀은 그녀의 컴퓨터에서 기밀 파일에 접근한 로그 기록과 해당 파일이 외부 IP로 전송된 흔적을 발견했다. 그 외부 IP는 최민준이 설립한 유령 회사의 서버 주소와 일치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작된 함정이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소름 끼치는 대잡이었다. 죄목, 수법, 심지어 그녀를 몰아붙이는 주변의 시선까지 지난 생과 똑같았다. 굳건히 버티고 있던 그녀의 결심에 처음으로 공포라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긴급 이사회에 소환되었다. 그곳은 회의장이 아닌 그녀를 심판하기 위한 법정이었다. 그녀를 적대하던 박상무와 배신자인 서 이사가 검사 역할을 자처하며 그녀를 몰아붙였다. 우리가 회사에 들여온 것은 인재가 아니라 독사였습니다. 회장님 처음부터 스파이였던 겁니다. 전 약혼자와 짜고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조작된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그녀의 즉각적인 해고와 형사 고발을 요구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반박했다. 조작된 것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 그녀의 항변은 명백한 물증 앞에서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그녀를 향해 비난과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회의 내내 권지혁은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이사회는 그가 직접 데려온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성은 눈앞의 증거들이 유죄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그가 사업을 하며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었던 날카로운 직감이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결백하다고,
이것은 함정이라고.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꺾이지 않는 진실의 빛이 그에게 필사적으로 무죄를 외치고 있었다. 그는 홀로 사무실에서 울고 있던 그녀의 여린 어깨를 떠올렸다. 한강 다리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그 절박한 눈빛을 떠올렸다. 마침내 권지혁은 결정을 내렸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소란스럽던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이 회의는 이걸로 끝내겠소.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내부 감사는 즉시 중단한다. 지금부터 이 사건은 내가 직접 재조사하겠다. 임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권지혁은 그들을 무시하고 서연을 향해 말했다. 강 팀장, 내 사무실로 따라오시오. 지금 당장.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경악과 분노로 가득 찬 임원들을 뒤로 한 채 그는 방금 JS그룹 전체와 자신의 모든 명예를 그녀에게 걸었다. 회장실의 공기는 숨 막힐 듯이 무거웠다. 서연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척했지만 결국 이곳에서 조용히 해고를 통보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다. 나는 당신을 믿어. 그 한마디에 서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렸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만들 수 있는 거요. 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나는 데이터 로그보다 내 사람 보는 눈을 더 믿어.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생에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다. 그녀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다 결국 파멸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냉철해 보이는 이 남자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오직 자신에 대한 믿음만으로 그녀의 편에 서주었다. 권지혁은 그의 개인 금고에서 또 다른 USB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여기엔 내 개인 보안팀의 연락처가 들어있어. 국내 최고의 화이트 해커와 사설 조사관들로 이루어진 팀이지. 오늘부터 그들은 당신의 팀이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범을 찾아내. 그리고 당신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그녀에게 내려온 한 줄기 동아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결국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감사와 희망이라는 감정의 결정체였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 버티고 서 있었다. 권지혁이 건넨 USB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절망이 아닌 방역을 위한 날카로운 무기들이 가득했다. 강서연은 JS그룹 빌딩 지하 5층.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밀 벙커에서 권지혁의 개인 보안팀과 처음으로 대면했다. 팀의 리더는 전직 국정원 최고의 사이버 테러 대응 전문가 출신인 코드네임 고스트였다. 그를 포함한 팀원들은 회장의 명령으로 모이긴 했지만 젊은 여성인 서연을 보고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들의 의구심은 서연이 입을 연 지 5분 만에 경탄으로 바뀌었다. 제 컴퓨터 로그는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모두 조작되었을 테니까요. 대신 사라진 기록을 찾아주세요.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반드시 서버 기록의 일부를 삭제했을 겁니다. 정보 유출 시점 전후에 서버 이벤트 로그에서 삭제된 흔적이나 시간상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핵심을 찔렀다. 이어서 그녀는 조사관들에게 말했다. 범인에게 흘러 들어간 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어머니 명의의 유령 계좌는 미끼일 뿐입니다. 진짜 돈의 흐름을 쫓아야 합니다. 최민주는 절대 현금으로 거래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알테이아 프로젝트 입찰 전후 몇 주간 JS그룹 고위 임원들의 직계 가족이나 측근들 사이에서 있었던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나 고액의 미술품 매매 내역을 전부 조사해 주세요. 그녀는 마치 범인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기라도 한 것처럼 수사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했다. 팀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회장이 보낸 낙하산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유능한 지휘관임을 직감했다. 권지혁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팀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다. 해커들은 밤샘 작업 끝에 마침내 서버 로그에서 교묘하게 숨겨진 1분 30초의 공백을 찾아냈다.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자 서연의 IP가 아닌 재무팀 내부 서버에서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 작동한 희미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동시에 조사관들로부터 결정적인 보고가 올라왔다. 재무팀의 서 이사의 아내가 최근 제주도에 있는 최고급 빌라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자금의 출처는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세탁되었지만 그 시작점은 최민준의 유령 회사 중 하나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범인은 서 이사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목에 밧줄을 거는 일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서 이사를 체포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함정을 역이용해 배후에 있는 최민준까지 함께 끌어내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권지혁에게 설명했다. 그의 눈이 흥미롭게 빛났다. 재밌군. 마치 뱀을 잡기 위해 더 큰 뱀을 미끼로 쓰는 것 같아. 최민준은 탐욕스러운 뱀이니까요. 더 큰 먹이를 보면 독이 든 미끼라도 반드시 물겁니다. 며칠 후 다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서 이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의기양양한 얼굴로 회의장에 나타났다. 그는 강소연이 곧 쫓겨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권지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번 정보 유출 사건의 범인을 찾았소.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하지만 권지혁의 시선은 서 이사를 향해 있었다. 서 이사, 할 말 없소. 서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결백합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부인하는 순간 서연이 회의실 스크린에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띄웠다. 서버, 로그 복구 데이터, 서 이사의 아내가 구입한 빌라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최민준의 유령 회사로부터 흘러들어온 자금 추적 내역까지. 서 이사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서연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실 저희는 서 이사님을 이용해 작은 연극을 좀 했습니다. 서연은 며칠 전 서 이사에게 접근해 JS그룹이 뉴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보복으로 비밀 자금을 동원해 적대적 M&A를 시도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예상대로 최민준 대표에게 바로 전달되었죠. 권지혁이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최민준의 사무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었다.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설치한 감시 카메라였다. 영상 속에서 최민준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적대적 M&A, 확실한 정보야 잘 됐군. 놈들이 주가를 최대로 끌어올렸을 때 우리가 가진 지분을 전부 팔아치워. 그리고 공매도로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통화의 상대방 목소리. 그것은 바로 이틀 전 서 이사가 최민준에게 비밀리에 보고하며 녹음된 그의 목소리였다. 배신자와 그 배후 조종자의 대화가 모든 임원들 앞에서 생중계된 것이다. 회의실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망견자실한 서 이사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강서연의 이름은 완벽하게 명예를 회복했고 그녀를 비난했던 임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판을 뒤집어 버렸다. 그날 저녁 모든 소동이 끝난 후 권지혁의 사무실에는 그와 서연만이 남아있었다. 낮에 격렬했던 흥분은 가라앉고 차분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권지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알고 있었군. 처음부터 어디를 파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단순한 직감 이상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었다. 순수한 궁금증이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저 나지막이 말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에 전문적인 거리가 마침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머리카락 한 올을 부드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접촉.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툴렀던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의미를 가지는 행동이었다. 더 이상 회장과 팀장이 아니었다. 위기 속에서 서로의 유일한 편이 되어주었던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마주보는 순간이었다. 조용한 사무실. 도시의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예고하는 밤이었다. 최민주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의 사무실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연이은 패배는 그의 오만함을 깎아내리는 대신 그를 벼랑 끝에 몰린 맹수처럼 더욱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는 강서연과 권지혁이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JS그룹이라는 거대한 배와 함께 자폭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수년 전부터, 심지어 강서연을 만나기 이전부터 준비해온 거대한 계획을 가동하기로 결심했다. 지난 생에서 이 계획은 그를 재계의 정상으로 올려놓았던 그의 인생 최대 역작이었다. 프로젝트 키메라. 그것은 히토류 광물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다단계 시장 조작 계획이었다. 이름 그대로 여러 동물의 형상을 합친 상상 속의 괴물처럼 실체 없는 허상을 만들어 시장을 집어삼키는 것이 목표였다. 계획의 1단계로 그는 이미 수년에 걸쳐 유령 회사를 통해 남미와 아프리카에 있는 가치 없어 보이는 몇몇 소규모 광산의 집에 지분을 비밀리에 확보해둔 상태였다. 2단계는 거대한 사기극의 서막이었다. 그는 부패한 현지 공무원과 언론을 매수해 이 광산들에서 막대한 양의 고순도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다는 거짓 지질 조사 데이터를 발표할 준비를 마쳤다. JS전자의 차세대 기술에 필수적인 바로 그 히토류였다. 3단계에서 이 거짓 뉴스로 인해 광산 회사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 그는 이 부풀려진 주식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출을 일으킬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그는 그 대출금으로 JS그룹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공격을 감행할 작정이었다. 알테아 프로젝트 수주 실패와 히토류라는 새로운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 시장은 패닉에 빠질 것이고 JS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 분명했다. 이것이 그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한 방이었다. 서 이사의 배신 사건이 해결된 후 찾아온 짧은 평화 속에서 서연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최민준이라는 남자를 너무나도 잘 알았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정알처럼 마지막 남은 독침을 반드시 쏘아 올릴 터였다. 그녀의 뇌리 속
지난 생애 기억 저편에서 희미한 단어 하나가 떠올랐다. 키메라. 당시에는 그저 최민준의 성공 신화를 꾸며주는 수식어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것이 그의 모든 악행의 정점이자 시작점이었음을 직감했다. 이제 완벽한 파트너가 된 서연과 권지혁은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발전해 있었다. 늦은 밤, 회장실에서 전략회의를 하는 시간은 이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은밀한 시간이 되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시선에는 따뜻함이 감돌았다. 서연은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조사팀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최민준의 알려진 자산을 추적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숨겨진 패턴을 분석하세요. 특히 파나마나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유령 회사들 중 최근 몇 년간 의미 없는 광산 채굴권을 조용히 사들인 곳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합니다. 권지혁은 그의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그는 해외 정보기관과 금융감독 당국에 있는 오랜 지인들에게 협조를 구해 최민준의 역의 자금 흐름을 쫓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벌이는 방역 작전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마침내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민준이 설립한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와 그 회사들이 헐값에 사들인 광산들의 목록을 확보했다. 그리고 권지혁의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한 그 광산들의 진짜 지질 조사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다. 그곳들은 사실상 아무 가치도 없는 불모지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민준은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내고 그 거품이 터지는 충격파로 JS그룹을 침몰시키려 하고 있었다. 이것이 최민준의 마지막 바라김을 깨달은 서연과 권지혁은 방어가 아닌 완전한 섬멸을 위한 최종 계획을 수립했다. 그들은 최민준이 계획을 실행하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었다. 그가 거짓 뉴스를 터뜨리고 주가를 부양하고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그동안 그들은 방역을 위한 모든 증거를 모아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진짜 지질 데이터, 그들이 찾아낸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 그리고 최민준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 전체를 담은 상세한 지도까지. 작전 개시 시점은 최민준이 JS그룹에 대한 공매도 공격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가 가장 많은 빚을 지고 가장 취약해지는 바로 그 타이밍에 이 보고서를 전 세계의 금융 언론과 증권 감독 기관에 동시에 터뜨릴 계획이었다. 결전의 날을 며칠 앞둔 밤, 비밀 벙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최민준의 프로젝트 키메라의 전모가 한눈에 들어오는 네트워크 맵으로 펼쳐져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적이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벙커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조용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지혁이 서연의 옆에 서서 나지막이 물었다. 준비됐소. 서연은 자신의 숙적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미줄 같은 음모를 비추는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거짓으로 자신의 제국을 세웠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에요. 새벽이 오기 전 가장 깊고 어두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마지막 전쟁의 서막이었다. 심판의 날이 밝았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아침부터 최민준이 연출한 쇼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남미에서 기적의 히토류 광맥 발견, 뉴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손에 쥐다. 최민준이 돈으로 사들인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그가 세운 유령 광산 회사들의 주가는 거래 시작과 동시에 수직으로 치솟으며 실체 없는 거품을 무섭게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시간 주가 차트를 지켜보던 최민준은 신이라도 된 듯한 쾌감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지금이다. JS그룹에 대한 공매도 공격을 시작해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천문학적인 자금이 JS그룹의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JS그룹의 미래기술 동력이 경쟁자에게 넘어갔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사무실에서는 그의 부하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승리가 눈앞에 있었다. 같은 시각 JS그룹의 비밀 벙커, 팽팽한 긴장감 속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데이터 스트림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거대한 붉은색 경고등이 스크린에 깜빡였다. 저게 대규모 공매도 공격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걸려들었군요. 강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권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팀을 향해 나지막이 명령했다. 1단계. 실행에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프로젝트 키메라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종합보고서 파일이 블룸버그, 로이터, 월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금융 언론사와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에 동시에 전송되었다. 시장에 폭탄이 떨어진 것은 바로 그 직후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히토류 광산이 사실은 불모지임을 증명하는 진짜 지질 데이터, 내부 고발자의 서명이 담긴 진술서, 그리고 최민준의 돈 세탁을 위한 유령회사 네트워크와 자금 흐름도까지 그의 모든 사기 행각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잔혹했다. 최민준의 유령 광산 회사들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었다가 재개되자마자 단 몇 분 만에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렸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탐욕스러웠던 거품이 터져버린 순간이었다.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져 있을 때 JS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는 회견장에 권지혁과 강서연이 나란히 단상 위로 올라섰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권지혁이었다. 그는 키메라 보고서의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최민준을 시장 교란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서연의 차례가 왔다. 이것은 그녀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최민준 대표의 범죄는 단순히 금융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견장을 울렸다. 그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인 미수까지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서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 뒤에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1년 전 한강대교 사고 현장 주변 차량에서 복원한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권지혁의 차를 덮치기 직전에 덤프트럭 운전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되었다. 그리고 국정원 출신 보안팀이 추적한 결과 그 통화는 최민준의 측근이 사용한 대포폰에서 발신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트럭 운전사의 가족 계좌로 최민준의 또 다른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거래 내역까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제 사건은 금융사기를 넘어 재벌 총수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넋놓고 지켜보던 최민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환호성은 비명으로 바뀌었고 부하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신과 같았던 기분은 사라지고 등골을 타고 오르는 차가운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의 전화벨이 울렸다. 변호사였다. 끝났습니다. 대표님,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민준 씨, 당신을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그리고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가 평생을 쌓아 올린 오만함의 성벽이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부서진 인형처럼 힘없이 끌려나갔다. 그의 멍한 시선이 마지막으로 TV 화면에 닿았다. 화면 속에는 권지혁의 옆에서 꺾이지 않는 눈빛으로 굳건히 서 있는 강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은 JS그룹의 힘이나 권지혁의 돈에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렸던 바로 그 여자, 강서연에게 패배한 것이었다. 그 지독한 아이러니가 그의 남은 영혼마저 파괴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는 기자회견장. 권지혁은 본능적으로 강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보호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살짝 몸을 기댔다. 두 사람의 조용한 승리의 확인이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끝났다. 잔인했던 어둠이 걷히고 정의라는 이름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최민준의 제국이 무너지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키메라 게이트라 불리는 희대의 사기극의 여파는 거셌지만 폭풍의 눈이었던 JS그룹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권지혁과 강서연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수완을 발휘했다. 그룹의 주가는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무너진 최민준의 자산 중 알짜배기들을 헐값에 인수하며 그룹의 규모를 더욱 키웠다. 강서연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의 낙하산이 아니었다. 그룹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최연소 기업 전략 담당 부사장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그녀를 향했던 의심과 질투의 시선들은 이제 경외와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연은 홀로 차를 몰아 도시 외곽의 한 공터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첫 번째 생을 마감했던 불타버린 창고가 있던 자리였다. 이제는 건물조차 사라지고 무성한 잡초만이 폐허의 흔적을 덮고 있었다. 그녀는 채서 내려 그 땅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증오나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아주 길고 끔찍했던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난 듯한 고요한 해방감만이 그녀를 감쌌다. 지난 생에 강서연은 이곳에서 죽었지만 지금의 강서연은 이곳에서 비로소 완벽하게 다시 태어났다. 지긋지긋했던 악몽은 이제 끝이었다.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특히 권지혁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찾아왔다. 두 사람은 이제 비즈니스와 인생 모두에서 완벽한 파트너였다. 이 사회에서 그들은 날카로운 지성으로 서로의 전략을 보완하며 JS그룹의 미래를 설계했다. 권지혁은 더 이상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서연의 의견을 가장 먼저 구했고 그녀의 통찰력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사적인 시간, 그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다. 얼음장 같던 그림자 회장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만큼은 따뜻하고 다정하며 때로는 짓궂은 장난을 치는 평범한 남자였다. 그는 서툰 솜씨로 그녀를 위해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다. 그녀는 그의 세상에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는 기꺼이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성벽을 허물었다. 강서연은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그의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두 사람의 모습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권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결국 말해주지 않았군. 그의 목소리는 밤공기처럼 부드러웠다. 한강 다리에서 있었던 일, 정말로 어떻게 알았던 거지? 그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서연은 그를 돌아보았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겠지만 두 사람의 깊은 신뢰와 사랑 안에서라면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그녀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회기라는 단어 대신 은유적인 표현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과거에 저질렀던 끔찍한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졌다고요. 그녀의 눈빛이 도시의 불빛을 담아 아련하게 빛났다. 모든 것을 잃었던 과거, 어리석게도 잘못된 사람을 믿었던 과거,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권지혁 씨가 지금처럼 운이 좋지 못했던 과거 말이에요. 권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말에 담긴 깊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기적 같은 인연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안았다. 당신의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어.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이 미래에 내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당신이라는 사실뿐이야. 그는 진부한 반지 상자를 꺼내는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진심을 담은 약속을 건넸다. 강서연, 나의 과거는 수많은 전략과 방어로 이루어진 시간이었어. 하지만 나의 미래는 온통 당신으로 채우고 싶어. 우리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이제 함께 써 내려가지 않겠어. 그것은 함께하는 삶과 미래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진솔한 청혼이었다. 서연은 행복한 눈물을 머금은 채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을 대신하는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1년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주말 오후 한 공원에서 JS그룹이 후원하는 자선음악회가 열렸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권지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과 어울려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심으로 근심 걱정 없는 자유로운 웃음을 웃고 있었다. 과거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하지 못했다. 권지혁의 얼굴에도 깊고 흔들림 없는 사랑이 담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그의 목숨과 제국을 구했고 그는 그녀에게 마침내 안전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세상을 선물했다. 죽음으로 향하던 공포의 길이었던 미래는 이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희망의 길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함께 다시 쓴 미래였다.